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63회 2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프리뷰를 안 해줬더니 왜 프리뷰 안 해주냐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대신에 오늘 리뷰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결승전을 보면서 나타나는 또 현대 축구의 어떤 조류, 네,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 의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지현 의원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아니고 첼시와 누가 붙느냐 상대팀 결정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첼시와 붙을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마침내.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 축구의 또 조류도 바뀌었죠. 네.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뭐 바르셀로나 같은 축구를 하고 싶다. 바르셀로나 같은 축구가 대세일 때가 있었고, 지난 시즌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첼시가 우승할 때 실리 축구. 네. 첼시와 같은 축구를 하고 싶으시죠? 그런 식으로 축구하는 팀들도 좀 있었어요. 또 그런 식으로. 네, 상당히 실리적으로. 네. 학원 축구에도 그런 팀들 많다면서요, 요즘에. 네.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러한 챔피언스 리그가 현대 축구의 어떤 전술적 흐름, 최근에 나타난 어떤 유행이죠. 네. 그러한 이제 조류를 따라가는 것을 보는데도 아주 좋은 이런 또 제공이 장면이 됩니다. 자, 이번 결승전 바이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글쎄요. 두 팀 모두 올 시즌에 아주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이러한 팀 색깔을 아주 잘 보여줬던 좋은 경기력들을 보였고요. 결승전에도 바이른 뮌헨이 사실 기대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현대 축구의 조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걸 또 잘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은 그들의 최상의 상태를 100으로 본다면 네. 이 경기는 분명히 100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100이 아니었더라도 승부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강팀이라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독일 팀끼리 챔피언스리그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글쎄요, 메르켈 총리도 와 있고 독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긍심이 뛰어났던 장소는 런던 웸블리였습니다. 글쎄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붉은색이 바이에른 뮌헨, 파란색이 도르트문트라고 본다면 두 팀 다 이제 4-2-3-1과 같은 형태로 이제 경기에 임했고, 경기 초반부터 역시 올 시즌에 도르트문트가 아주 강한 전방부터의 압박과 그다음 선수들의 아주 왕성한 기동력, 그리고 빠른 또 공격 전환, 또 수비 전환,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전반전 운영을 봤습니다. 뮌헨이 상당히 밀렸죠, 전반전에. 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이 전반 압박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네. 주요 정말 도르트문트가 이 전반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에 이 4명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로이스 선수가, 네. 로이스 선수가 정말 아주 최고의 전반전이었다 그렇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이 두 선수 때문에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수들도 뭐 대단한 중앙 수비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게다가 귄도간 선수가 아주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 스벤 벤더 선수는 또 싸움꾼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지금 슈바인슈타이거와 하비 마르티네스는 뭐 유럽 전체,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4-2-3-1에서 최고의 투 파트너십으로 지금 꼽히는 선수들이 바로 슈바인슈타이거와 하비 마르티네스인데, 전반전만 보자면은 이 두 선수조차도 이 귄도간 선수, 스벤 벤더 선수, 그리고 여기에 로이스 선수와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까지 연관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선수들의 활약에 이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답지 않게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의 볼 전개가 잘 이루어지질 못했고, 이제 전개가 되더라도 그 볼이 측면 쪽으로 좀 국한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유도한 면이 있거든요. 네. 측면 쪽으로 볼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 측면에서 이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플레이로 인터셉트를 엮어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수비수의 뒷공간을 또 노려서 네. 결국은 뭐 로이스 선수도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쿠바 부아시콥스키 선수가 또 측면, 특히 알라바 선수 쪽에 좀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원동력에는 이 중앙에서의 네 선수가 잘해줌으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도 볼을 전개시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측면 쪽으로밖에 이제 볼이 갈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도르트문트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또 강하게 측면을 압박해주면서 인터셉트에 이은 뭐 알라바 선수의 뒷공간, 네. 이런 식의 공격이 이제 도르트문트가 잘 들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는 이런 흐름 안에서 반드시 한 골 이상을 넣었어야죠. 맞습니다. 그것을 결국 해내지 못한 것이 도르트문트에게는 뭐 체력적으로나 이제 후반부에 엄청나게 부담이 돼서 돌아온 것이 뭐 패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도르트문트가 이러한 멋진 압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가 몇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 전반전 정말 크로스크로이치부터 부아치코프스키, 특히 로이스와 이 레반토프스키가, 로이스가 중앙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중앙에 종종 나옵니다만 뭐 거의 이 선수들이 측면 수비수까지 압박을 해서 다 잡아주니까 네. 슈바인스타이거가 뭐 자리를 못 잡고 계속 헤매면서 결국은 뒤로 볼 돌리다가, 뭐 바이에른 뮌헨이 롱볼도 많이 구사를 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실속 없는 그러한 경기. 이 앞쪽에서는 또 뮬러 선수가 처음엔 중앙으로 나왔죠. 로벤 선수가 약간 프리롤처럼 움직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공을 받으려고 움직여주지만 결국은 중앙을 거쳐서 나가는 패스워크 자체가 측면까지 전개되는 루트나 고리 역할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루트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전반전. 그러다 보니까 만주키치의 어떤 장점도 상대가 공격할 때 압박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장점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뒤에서 볼 돌리다가 넣어주면 다시 또 도르트문트가 공격하고, 또 여기서 공격이 안 돼서 뺏기면 다시 압박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뮌헨이 좀 맥을 못 쳤던 이러한 전반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뮌헨이 중앙을 거치면서 측면 공격 루트가 좀 살아줘야 필립 람의 오바랩이나 알라바의 오바랩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 그것이 효용적으로 안 되면서 정말 도르트문트가 이거 잘하면은 뮌헨을 잡겠구나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반전 한 30분 뭐 이때까지는 하비 마르티네스 슈바인슈타이거 콤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못한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지현 의원도 말씀대로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조금 정신을 못 차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가 볼을 잡아도 주변에 또 슈바인슈타이거 선수가 평소 같으면은 뭐 받아주러 여기쯤 있을 건데 또 어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크로스 선수가 있었으면 크로스 선수가 뭐 받아주러 여기서 와서 좀 풀어줄 텐데 뮬러 선수는 혼자 막 공격적 움직이면서 여기서 앞에서 왜 안 줘 이러고 뛰어다니고,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는 유령이었어요. 전반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클롭 감독의 어떤 적극적인 전반 운영, 이때 사실 승부를 봤어요. 한 의원님 말씀 따라. 근데 여기가 좋았었는데 측면으로 이제 볼이 중앙에서는 잘 못 빠져나가니까 어떻게든 이쪽으로 주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인터셉트를 했을 때 이 알라바 선수 뒤쪽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위험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이 쿠바 선수라든가 누군가 이제 한 골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때 터뜨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막 몰아칠 때 사실 완전히 KO를 시킬 수 있는 한두 방 넣었어야 후반 가서 좀 경기 운영하기가 쉬웠을 텐데, 결국은 그게 또 바이에른 뮌헨의 힘이죠. 내구성.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딱 기본적으로 맞더라도 큰 거 안 맞잖아요. 큰 거 안 맞고 버틸 수 있는, 이게 내구성이 역시 팀의 밸런스입니다. 경험도 많습니다만 이 팀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텼다. 이런 이제 느낌의 전반전이 됐고, 후반 가서는 일단 하인케스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할 때는 로벤 선수가 측면에 있고 밀러 선수가 여전히 중앙에 있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시작하고 좀 있다 보니까 거의 로벤 선수가 중앙 프리롤이 됐어요. 중앙 프리롤로 밀러 선수가 오른쪽에서 많이 뛰더군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주고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글쎄 다른 경기 때보다는 이날 전반전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후반전 가서 한 15분 한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전방 압박, 특히 로이스 선수는 한 후반 20분 넘어가니까 이젠 체력이 거의
떨어져서 압박을 같이 병행해주지 못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뮌헨이 자신들이 스타일대로 밀고 들어오는 이러한 스타일로 이제 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로이스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후반전 어느 시점부터는 영향력이 아주 감소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결국 아쉬운 건 괴체 선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로이스 말고 이제 괴체가 주변에 하나 더 있었더라면, 네. 그랬으면 아마도 어쩌면은 전반전에 골이 이렇게 앞서가는 흐름을 먼저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팀 전체가 지니고 있는 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도르트문트는 괴체 선수가 없는 것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상당히 악영향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뮌헨은 뭐 그 정도의 어떤 손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올 시즌에 뮌헨이 헤쳐나온 것을 보면 뭐 중요한 선수 두어 선수가 없더라도 네. 뮌헨은 나머지 선수들이 너끈히 또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힘을 보였다는 것. 결국 두 팀의 힘의 차이는 이 한 경기에서의 말씀해 주셨던 기동력과 체력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후반전에 좀 밀렸다. 이런 네. 거 플러스 어떤 선수들을 가동하는 폭, 그리고 그 가동했을 때 과연 그 선수들이 얼마나 주전 멤버만큼 해줄 수 있느냐, 여기서의 어떤 힘의 차이도 결국은 도르트문트가 좀 느꼈던 한 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유르겐 클롭 감독이 올 시즌에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성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 결승전만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계속 공수관계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해주려고 계속 폼을 유지를 시킨 채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 약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빌드업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면서 이제 이날은 로벤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로벤 선수가 결국은 리베리와 함께 이제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득점 루트를 만들고 골까지 넣었는데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조금 체력이 남아있고 자신의 색깔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루이스 선수가 PK를 얻어냈고 균도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1대1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때쯤이면은 또 클롭 감독이 한 골 싸움을 할 때 조금 이제 좀 냉정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전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계속 공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계속 다시 무너지면서 결국 막판에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나. 용감한 건 좋고 패기는 좋습니다만 노련미에서는 뮌헨이 조금 앞선 것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방에서의 압박이 전반전 시작할 때 그때만 훨씬 못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수비진을 좀 극단적으로 내리더라도 첼시 같다고 하면은 좀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은 실리적인 운영을 할 필요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후반전 네. 1대1 특히 이제 그 상황 이후부터는. 그런데 전방에서의 압박이 약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아까에 비해 전반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이 그렇게 낮은 지역까지 형성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다가 그 뒷공간에서 결국 탈이 났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후반전 어느 시점이 된부터는 이제 제3자 팬들이 보기에는 아주 재미있게도 두 팀이 정신없이 공격을 그냥 주고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이쪽이 왁 하면은 그 다음 또 한 20초 동안은 이쪽이 왁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수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도르트문트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일단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공수전환이 그렇게 빨리 주고받는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느냐의 그렇죠. 문제인데, 여기는 리베리, 로벤, 그렇죠. 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윙어들 도르트문트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나 바로 그겁니다.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정신없이 입장에서. 이걸 주고받을 때는 결국은 객관적인 전력의 우세가 좀 더 강한 팀이 네. 사실은 결정력을 지어줄 수 있는 그 상황도 좀 더 강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죠.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장점들을 발휘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상황이 되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드록바 헤딩골 넣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가는 그렇게 거죠. 가야죠.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코너킥에서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88분에. 네. 그래서 딱 한 골 싸움을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도르트문트고요. 경기 참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전체적인 그 힘에 맞서서
도르트문트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은 결국은 속도거든요. 네, 그렇죠. 페이스, 네. 속도 싸움으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전 무리하더라도 그러니까 클롭 감독의 심정도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승부를 걸었어야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의 그래도 상대적 우위를 우리가 뭘로 한번 밀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거는 스피드거든요. 그럼요. 속도인데 속도전을 전반전에 펼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골.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 보고 이제, 딱 생각난 게 저번에 바이에른 뮌헨이 마빈 헤글러 같다는 느낌을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내구성, 지속성, 꾸준하게 그냥 자기 플레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15라운드까지면 15라운드까지 체력 안배를 하면서 노련하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고 제가 복싱 광이었으니까 딱 생각나는 경기가 토마스 선조와 슈가레이 레너드의 1차전, 81년도 경기입니다. 네, 1차전 그 사실 전체적인 경기에서 보자면 토마스 헌즈가 뭐 엄청난 이제 빠른 스피드잖아요. 막 했어요. 네, 이 스피드가 엄청나게 막 빠르고 했는데 레너드가 테크니션이긴 합니다만 헌즈의 긴 어떤 리치와 빠른 스피드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라운드까지 엄청 고전했습니다. 네, 포인트를 네. 헌즈가 대단히 많이 땄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즈가 거의 압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날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에 우리 이 정도 팀이야 이러고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도 팀이야. 후반 가니까 우리 이 정도 팀 보여줬잖아 전반. 헌즈가 그때 8라운드까지 다 보여주고 한 10라운드 이후부터는 이제 다리 풀려가지고 네. 결국은 14라운드에 레너드가 역전 TKO 승을 거뒀어요. 근데 뭐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레너드는 잘한 회가 몇 회 없어요. 네. 몇 회 없는데 나중에는 힘 빠진 헌즈가 결국 무너진 거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뭐 이게 스포츠들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원리 비슷한 속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중에서 상당히 재밌었던. 이 경기는 네. 전체적으로 이 경기 한 판을 본 뭐 지구촌의 많은 팬들이 네.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감명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자는 뭐 바이에른 뮌헨이 됐습니다만 도르트문트도 정말 이 한 판 두 팀이 아주 콤비를 잘 맞춰서 네. 세계의 팬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공수전환에 두 팀의 뭐 아까 정신없이 치다가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 유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서로 간에 정신없이 또 공격과 수비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두 팀이 정말 아주 훌륭한 한 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해의 어떤 전체적인 현대 축구 조류 또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뭐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이회택 감독이 선수들을 이끌고 1차전 벨기에전 했다가 엄청나게 밀려서 그냥 완패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엔조 시포라는 선수가 네. 근데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도 잘 몰랐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들이 부족하니까 사실 아리고 사키를 중심으로 한 당시 유럽 축구의 조류, 네. 강력한 압박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으악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압박당하다가 제대로 경기를 풀지도 못하고 그냥 완패한 경기인데요. 이제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현대 축구의 조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때 한번 바르셀로나의 시대가 가나 뭐 이런 주제로도 한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압박 또 공간 활용 압박 어떤 또 선수들의 스피드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이어집니다만 스타일 자체가 약간 또 진화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첼시와는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은 바르셀로나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높은 팀이 네.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추구해온 그 토탈 풋볼, 네. 이른바 토탈 사커를 기본으로 근간으로 하는 팀임에 틀림이 없고 도르트문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바르셀로나는 이제 요한 크루이프 정신의 토탈 풋볼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말씀하셨던 아리고 사키 쪽에 사키 가깝습니다. 쪽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포지션에 기반한 그렇죠. 토탈 사커. 네. 그러니까 이쪽은 프레싱에 기반한 토탈 사커. 그렇다고 맞습니다. 해서 바르셀로나가 그럼 프레싱을 안 하는 팀이고 요한 크루이프가 프레싱을 중요시하지 않았느냐?
는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아약스 때부터 나올 때부터가 프레싱 자체가 사실은 기본이에요. 토탈 사커의 기본인데 거기에서 이 프레싱이라는 면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이 저는 이 올림픽 표가 가장 여기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올림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의 뭐 3대 네. 표가 맞는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더 빨리, 더 높이. 빨리, 더 faster, 더 높이, 그다음에 더 세게인가? 스트롱더, 뭐 하여튼 이거 있어요. 근데, 힘차게겠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야말로 토탈 사커를 펼치면서도 바르셀로나와 비교했을 때는 이 올림픽 표 정신에 네. 그대로 맞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네. 바르셀로나보다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세죠. 더 힘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축구가 점점 더 공간을 강조를 하는 이 공간 활용의 중요성.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토탈 서커에 기반한 또 하나의 원리가 될 텐데 현대 축구는 점점 이제 공수 간격이 좁아지죠. 업사이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일단 수비 전환을 할 때는 상대가 라인을 내리기 전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 플러스 공간 활용을 활용한 어떤 유리한 공격 루트 이걸 찾기 위해서 일단 압박이 기본인데 압박이 더 스피디해지고 더 피지컬해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더 조직적이고 순간적으로 이 전체적인 도르트문트 보면은 이렇게 쫙 물론 그런 훈련들이 다른 팀들도 많이 합니다만 조직적으로 다 하나가 돼서 다 압박을 병행하는 전술적인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 몸이 돼서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바르셀로나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볼을 뺏기면 다시 또 압박을 강하게 하고 다시 볼을 빼서 점유율을 확보를 좀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전개를 시키는 티키타카 축구라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점유율보다는 좀 일단은 강하게 압박을 뺏어서 사키 같은 축구가 예전에 AC 밀란도 그랬습니다만 전진적이거든요. 네. 빠르게 나가는. 전체적으로 전진하면서 최단 시간에 그렇죠. 최단 거리에 좋은 골 기회를 만든다는 그렇죠. 거예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공격을 다시 시도를 해서 끝내는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처럼 전적으로 횡패스나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적고 그대로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 시즌에도 나타났지만 이날도 슈바인슈타이거가 있고 귄도간이 있듯이 밑에서 전형적으로 이게 피지컬 홀딩 미드필더가 이제는 많이 나오다기보다는 볼을 이러한 다룰 줄 아는. 상대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네. 이른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죠. 후방 플레이메이커. 네. 그러면서 압박을 피해서 전개를 정확하게 패스를 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어떤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홀딩 미드필더가 요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균도간 선수, 슈바인슈타이거 선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 네, 그리고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캐릭 같은 선수도 경우는 마이클 마찬가지고요. 캐릭 선수가 네. 결국은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조류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서도 또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도 그런 식의 조직력을 좀 확보를 해서 아마 내년 브라질 월드컵은 이러한 축구가 또 대세가 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력을 또 요하잖아요. 기동력을 요하고. 네.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이 필요하고. 이런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도 미리미리 현대 축구의 조류를 익혀서 현대적인 전술을 좀 응용한 이러한 이제 좀 상당히 조직적인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해주시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바르셀로나 포제션 프레싱 약간 크루이프 정신, 사키 정신 요거를 그거를 이제 약간 나눠주시니까 구분을 하는 얘기죠. 지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점유도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그럼요. 네. 점유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한 80% 정도는 바이에른 뮌헨도 할 수 있다고 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높고 더 빠르고 더 힘세고가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깔리는 쇼 패스 위주로만 이제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지난 시즌도 퍼스트 나인도 많이 가동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티키타카도 병행하지만 빠른 상황에서 공격 루트가 먼 쪽에 있으면
롱볼도 계속 구사하고 네,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이에른 뮌헨이 점수 낸 장면들을 보면 네. 결국은 뒷공간 돌파였지만 나중에는 사실 그거를 야기한 거는 롱패스잖아요. 롱패스였죠. 네, 마지막 결승골도 롱패스였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병행하는 약간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말씀은 또 드려야 되는 게 그럼 바르셀로나가 몰락이냐? 절대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말씀을 드릴 때 바르셀로나가 플랜 B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플랜 A 하나만으로도 최절정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보다는 좀 약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도 대파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시절로 자신들의 축구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뭐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바르셀로나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사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다시 젊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도 바이에른 뮌헨스러운 부분을 조금은 더 이제 팀에 추가하는 것이 좋지 그럼요. 않겠는가 이제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정말 좋았을 때의 티키타카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네. 바르셀로나도 여전히 지금 이러한 어떤 프레싱에 기반한 뭐 어떻게 보면 프레싱에 기반한 티키타카를 할까요? 약간 티키타카 성격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 팀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사실은 그 약점 부위의 보강 조금만 되면 여전히 최정상권에 있을 것이고 또 바이에른 뮌헨을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잠재성도 올 시즌의 0대7 스코어와는 무관하게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그 가능성을 많이 네. 갖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클럽마다 어떤 색깔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피지컬도 좋고 기술도 좋고 압박도 좋고 뭐 다 좋은 선수들이 11명 있으면 그냥 최고죠. 그러니까 좀 전에 바르셀로나에 뭐 메시도 있고 여기에 바이에른 뮌헨에 이것도 그러니까, 있고 하면은 예, 그런 선수 그거 아니 그러니까 메시가 키가 1m 86에 피지컬까지 있고 기술까지 있으면 최고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최고인데. 팀은 챔피언스리그 그럼 10연패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그런 팀은 저 게임에서 만들어서 하세요. 네,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어떤 색깔들을 그래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토크시티 같은 팀이 메시 같은 플레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어쨌든 또 그런 색깔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된 맥락에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지면서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또 정상에 올랐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 있죠. 그 바르셀로나가 활용해온 이른바 가짜 9번, 네. 폴스 나인이 이제 메시 선수로 상징이 되는 그 폴스 나인이 어떻게 보면 근데 올 시즌에는 좀 더 잘 나갔던 팀들을 보면 진짜 9번들이 다 좋은 팀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근데 공통점이 다 수비를 잘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원톱이 사실 이제는 뭐 옛날처럼 공격 따로 수비 따로 뭐 이래가지고 공격수 저 박스 안에만 들어가 있어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다 저 수비 어떻게 보면은 공격 수비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한 몸이 돼서 다 스위칭 근데 역할 분담을 공간에 따라서 다 분배하는 이러한 스타일로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이 쟁패는 올 시즌만을 보자면 네. 점유에 기반한 토탈 사커의 팀이 압박에 기반한 토탈 사커의 팀에게 일단 올 시즌은 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짜 9번을 활용하는 팀이 진짜 9번을 활용하는 팀에게 네. 결국은 또 맞습니다.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과연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한번 네.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올 여름이 또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올여름. 조세 무리뉴 감독이 행보가 뭐 첼시로 거의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날도 뭐 로벤 보니까 옛날 로벤 더프 또 네. 구드온 센이 만약에 있으면 4-3-3인데 수비할 때 4-5-1로 돼서 다 수비했거든요. 네. 그때도 무리뉴 감독이 로벤 선수에게 수비 가담 열심히 지시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변화되는 것 아닌가.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슈퍼컵 생각. 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가 붙어서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첼시로 온다면 어떠한 색깔의 축구로 첫 스타트를 끊을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첼시가 지금 기존에 또 마련해 놨던 자원들이 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이 선수들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네. 또 어떻게 자기의 색깔을 입힐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심사고 올 여름에는 이제 일단 거물급 감독들의 이동 자체가 굉장히 네. 많고 그리고 이미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물급 선수들도 올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떤
또 강력한 팀이 등장하고 그렇죠. 어떤 전술이 또 유행을 하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즌 또 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어떤 색깔이 될지 모르니까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또 할 수 있으면 뭐 최근에 많은 그런 칼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도 시대의 팀으로 등록을 하겠죠. 네. 네, 네. 자, 어쨌든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바라보면서 한의원님과 어떤 축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대세였나라는 얘기까지 해보는 시간 2부 시간에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특화된 주제, 또 재미있는 주제가 어떤지는 찾아서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